안녕하세요. 복수북수 채널의 박원복입니다. 오늘은 고향이라는 화두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희 고향은 강원도 동해시입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는 그곳이 동해시가 아니고 묵호읍이었습니다. 그 뒤 묵호읍은 북평읍과 합쳐져 1980년 동해시로 승격됐는데 저는 묵호에서 중학교까지 다녔으며 고등학교는 강릉으로 진학했습니다. 그 이후 대학은 서울에서 마쳤고 졸업과 동시에 브라질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 다음 결혼과 동시에 서울에 정착하게 되었는데 결국 고등학교부터는 늘 타지 생활을 해왔던 셈입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빌딩과 아스팔트 도로로 둘러싸인 서울에 산 것만도 45년이 넘습니다. 그 정도면 적응할 만도 할 텐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땅을 밟기 힘든 서울 생활은 뿌리를 내리지 못한 나무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울적할 때면 어린 시절을 보낸 고향 마을을 떠올리며 마음을 달래곤 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아쉬울 때면 장거리 버스를 타고 대관령을 넘어 고향을 다녀오곤 했습니다. 지금은 서울에서 묵호까지 KTX가 운행되고 있어서 더 자주 고향을 찾습니다. 강릉을 비껴가면서 바다가 보이면 마음이 벌써 쿵덕거립니다. 그리고 묵호역에 내려 업한장을 지나다 보면 비릿한 고향 바다의 내음에 마음이 들뜨고 발걸음도 가벼워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닷바람에 실려오는 비린내가 싫다고 하지만 제겐 그것이 바로 언제 어디서든 제 마음을 설레게 하는 고향의 냄새입니다. 고향이 울릉도인 아버님과 어머님은 서로 20세 전으로 만나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 뒤 곧장 육지로 나와 강구를 거쳐 묵호에 정착하셨다고 합니다. 어머님은 울릉도의 어느 한겨울 눈길에서 우연히 얼굴 한번 마주친 것이 결혼하기 전 유일하게 남편 될 사람을 본 것이었다고 합니다. 누님 두 분을 낳으신 다음 저를 낳으셨는데 그해 7월경 그러니까 제가 태어난 지 7개월이 되었을 때 지금의 고향집으로 이사를 하셨다고 합니다. 어머님의 기억에 따르면 그 집은 집이라기보다는 움막에 가까웠고 방문이 없어서 한동안 군대에서 쓰던 모포를 걸치고 사셨다고 합니다. 겨울이면 유독 바람이 많고 눈이 많이 내리던 그 추운 겨울들을 어떻게 지내셨는지 짐작조차 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 무렵은 6.25가 끝난 지 몇 년 되지 않은 시기여서 문자 그대로 먹고 사는 일이 급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제가 초등학교를 다니던 시절부터 묵호는 오징어를 비롯하여 명태, 꽁치, 도루묵 등 다양한 어종이 넘치는 풍요로운 어촌이 되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일자리를 찾아온 사람들이 넘쳐났고 읍내 전체가 삶의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자식 7명을 키우면서 아버님과 어머님은 생존을 위해 몸을 사리지 않고 일을 하셨습니다. 그 결과 비교적 젊은 나이에 통통배 목선 한 척을 갖게 되었고 기관장과 선장을 하시던 아버님은 곧바로 선주가 되었습니다. 당시에 오징어가 풍년이었기에 아버님은 주로 오징어 잡이에 전념하셨습니다. 오징어 배들이 입항하는 날이면 부둣과 술집들도 바빴고 아버님은 선원들, 손주들과 잦은 술자리를 가지면서 꽤나 어머님의 속을 썩이곤 하셨습니다. 그리고 언덕 위 저희 집엔 물오징어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건조를 위해 한여름에도 장화를 신은 지게꾼들이 연신 오징어를 언덕 위로 지고 날랐기 때문입니다. 반찬도 오징어, 간식도 오징어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지게꾼들이 마당에 쏟아놓은 오징어 더미에 묻혀 어린 시절을 보냈기에 생선 비린내는 제게 그 어떤 냄새보다도 친근합니다. 이처럼 그 비릿한 바다 내음에는 묵호에서의 제 어린 시절 추억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아버님이 선주 겸 기관장으로 모으는 통통배가 방파제를 돌아 먼 바다로 나갈 때면 어린 제 손을 잡고 집 뒤 등대로 올라가 수평선 너머로 사라지는 아버님의 배를 말없이 바라보시던 어머님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겨울철 한방눈이 내리는 날 명태잡이 나가는 아버님의 배를 바라보며 안방에서 당신의 무릎을 베고 누운 저에게 호야 머리 한번 긁어보렴 하시던 어머님의 말씀. 고등학교 진학 전까지 제 이름은 민호였습니다. 나중에 커서 머리를 긁게 한 이유를 여쭤보니 머리 앞부분을 긁으면 아버님의 배가 고기를 많이 잡아 일찍 돌아올 것이고 머리 뒷부분을 긁으면 늦게 돌아올 것이라는 일종의 미신 같은 어머님만의 점술이었다고 하셨습니다. 또 한겨울 소형 어선들이 명태잡이하러 휴전선에 가까운 거진까지 올라갔다가 북한 경비정에 납치될 때면 마을 전체가 큰 슬픔에 잠겼던 날들. 해일이 일어나 바닷물이 부두를 넘어오는 바람에 배들도 덩달아 육지로 올라오려던 참담했던 상황들. 늦은 밤 무당을 불러 집 옆의 창고에서 굿을 하던 날이면 삶은 돼지머리 앞에 선 채 연신 손바닥을 비비며 용왕님께 절을 하시던 어머니 모습. 그때 저는 무당의 춤이 왠지 살벌하고 무서워서 어머님 곁에 가지 못했지만 호기심에 가슴을 졸이며 창고의 문틈으로 그 모습들을 지켜보았습니다. 또 밤늦은 시간까지 아버님이 귀가하지 않으면 중학생 깎아머리였던 저더러 시내로 내려가 어디를 찾아보고 언덕을 오르내리는 동안 옆길 담벼락도 살펴보라시던 어머님 말씀. 당시 아버님은 술을 자주 드셨고 또 과음을 하시곤 했기에 혹시 헛걸음으로 굴러 넘어지신 것은 아닌지 살펴보라는 말이었습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창호초등학교를 나오는 저는 여름이면 학교가 파하기 무섭게 또래 친구들이랑 어달리 바닷가로 가서 여타 지역에서는 홍합이라고 부르는 섭과 조개, 성게 등을 따며 정신없이 놀다가 해질녘에 귀가하곤 했습니다. 그럴 때면 어머님이 왜 늦게 왔느냐, 바닷가에 간 것은 아니냐고 묻곤 하셨는데 저는 시치미를 뚝 떼며 바다에 가지 않았다고 우겼습니다. 저는 얼굴이 빨갛게 익고 머리카락이 바닷물에 젖어 아직 마르지도 않았다는 건 미처 생각지도 못한 채 능청스레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어머님은 두 번 다시 바닷물에 들어가면 안 된다며 단단히 주의를 주셨지만 돌아서면서 미소를 짓곤 하셨습니다. 이 모든 기억들이 그 비릿한 바다 내음에 실려오기에 저에겐 그 내음이 푸근하고 정겹기만 한 것입니다. 아마도 그 때문인지 지구 정반대에 위치한 브라질에서 유학하는 동안에도 힘겨운 상황에 부딪히면 그 고향 바다를 떠올리곤 했었습니다. 저에게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 가고 싶은 곳이 있다는 것, 비록 그곳에 저를 기다리며 반겨줄 사람이 없어도 제 삶의 일부인 바다 내음과 파도 소리, 항구를 들락거리는 작은 어선들, 그리고 푸른 하늘과 산들바람이 있으니 그것으로 족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고향은 그런 곳인가 봅니다.